이 점은 제가 후보자 상태인데 장관으로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지키겠습니다. 그걸 안 지키고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마디 던지겠습니까? 모든 국민 앞에 문서로 약속했고 이렇게 방송에서도 언론인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제가 어기겠습니까? 그거는 믿어주십시오. 시간은 좀 걸릴 것입니다. 그냥 이사회도 열고 관계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후보에서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이 문제 절차를 따져가지고 훌륭한 분이 이 재산을 탐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채권 채무도 처리하고 그다음에 학교 발전을 위할 수 있는 분이 이사로 오셔가지고 이걸 다 처리하도록 저 개인적 차원에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점은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쭉 나왔던 질문들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려서 좀 길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쪽 섹터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질문에 앞서가지고 지금 기자 간담회 형식에 대해서 하나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네. 후보자께서 20분 넘게 본인의 해명만을 쭉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시작된 이건 중에서 홍익표 대변인이 진행을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해가지고 질문을 수차례 끊으면서 했는데 후보자의 해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증도 요청이 안 되고 뭐 아까 관련된 자료를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도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이 형식이라든지 이런 진행 방식 모두가 이제 홍익표 대변인하고 후보자님께서 하시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이런 간단한 형식 자체를 보고 국민들이 과연 이게 또 공정한 해명의 자리라고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청문회가 아니고 우리가 국민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자간담회는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증인 채택 불가능하고 자료 제출 우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자리가 청문회를 대신해서 청문회보다 분명히 미흡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안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기자분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후보자가 설명하는 게 맞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기자분들하고 후보자 간에 마치 대립적 관계로 기울어진 관계냐,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십시오. 장시간 동안 질문하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곤혹스러운 질문이 장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브레이크 뉴스의 김충렬 기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쉬운 질문하고 정책 질문 드리겠는데요. 한간에는 법무부 장관보다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한 것이 좀 낫지 않았는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혹시 후회하시는 않으신지 이 부분하고 지난 시간에 한 2번 그 답변이 나왔는데 후보자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그런 기회가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도전하실 의사는 있는지 그 궁금하고요. 역사는 그 비관주의자보다는 낙관주의자에 의해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답변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인 답변은 사법개혁을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그 부분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부분에 소급 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요? 일례로 박정희 정권에서 강탈한 대표적인 케이스인 정수장학회와 같이 명확히 대법원에서 불법 위법한 부분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또한 안민석 의원이 입법 발의한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들이 불법 은닉재산 환수에 대해서 국가가 불법적으로 강탈한 이 부분을 소급 입법의 뒤에 숨어서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구입법이 원칙이 정해져야 되지만 국가가 불법적으로 국민에 대해서 재산을 강탈하고 이러한 부분까지 소구입법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민정수석 되기 전에도 후에도 저는 제 스스로를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이 선출직 공무원, 정치인이라고 통상 부르는 그쪽에 대해서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평생 이제 법을 공부했고 학자 지식인으로 살다 보니까 정치인이 갖춰야 될 그런 덕성, 능력, 자질을 갖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점 아닐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권 역시 마찬가지겠죠. 저는 게다가 지금같이 이렇게 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무슨 대권이겠습니까? 그저 어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훨씬 더 낮은 자세로 바닥에서부터 새로 출발해서 제가 해야 될 소임을 다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 그 넘어서 어떤 뭐 정치, 대권 이런 것을 얘기할 시기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뭐 논문도 썼던 그런 주제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의 경우에 있어서 소급입법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논문도 썼는데요.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소급입법을 함부로 허용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정도의 중대한 불법의 경우, 그 경우 소급입법을 허용한다는 그런 개인적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편 두 분 더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오셨으니까 여기 제가 안 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분 해드리겠습니다. 통일근육 이광유 기자입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에서 그 따님의 그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 그 따님이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 책임 저자에게 논문 자진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따님의 그 대학 입학의 어떤 정당성까지도 이렇게 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해당 그 고려대학교에서 어학을 위주로 뽑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세계 인도 전형을 보니까는 어학이 40%고 생활기록부가 60%입니다. 그 생활기록부는 모든 자료를 다 종합해서 평가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따님 그 분명히 자기소개서에 그 저자를 이름 올렸다고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1저로 등재된 것이 어떻게든 대학 입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논문이 철회되고 이 제1저자로 기여한 바가 가능성이 없다고 최고 전문가 집단에서 단정을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 따님의 대학 입시의 정당성 문제까지도 이렇게 좀 위협받을 수 있는 좀 이렇게 중대한 오늘 그 기자회견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협에서 결정을 하고 그 논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학회 또는 그 대학의 결정 사안입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오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그 딸아이가 대학 입시에 그 논문을 썼다란 말은 있지만 논문명을 적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문 자체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기록부를 한 번 더 보시면 저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인턴십을 해서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지만 어떤 논문을 썼다, 논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문 자체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 대한의회 그 결정이 무엇인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결정이 난지 모르겠으나 제1저자로 등재될 만한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제 말 알겠는데요. 네. 철회라고도 권고를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네. 그건 그 해당 교수님이 철회를 하시거나 조치를 하실 것 같고요. 그 문제하고 그 문제 논문이 철회될 것이라고 하면 대학 입시의 문제는 그 논문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문 철회는 그 논문이 철회되면
그 교수님의 논문이 그 논문 목록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논문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미 공개도 되었습니다만은 그 자기소개서 뭐 또는 뭐 생활기록부 등에 그 논문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표현이 있지 그 논문명이 적혀 있지 않고요. 또 그 고려대 측에 그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아닌 게 논문명 적혀지지 않더라도 그 논문에 이름 올렸다는 거, 자기가 무슨 논문에 이름 올렸다는 거는 자기도 자기 소개 적긴 했고, 근데 그 논문이 처리됐고 제일 저자로 등장하는 기여를밖에 없다고,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명시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대학 입시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별개. 그건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그 실제 소개서를 보게 되면 논문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그 논문명을 언론인들이 알고 있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논문명이 적혀 있지 않고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고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뽑았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려대학교 측에서 당연히 조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사를 해서 그 지금 그 철회된 논문은 학회의 결정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입시에 영향을 줬는가는 고대가 그 대학교가 판단할 것입니다. 근데 핵심이 그게 내가 무슨 논문을 발표했다라고 써 있다면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논문에 내 이름이 올랐다고 라고 적혀 있고 그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논문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판단을 했겠습니까? 네. 그건 고려대학교에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너무 상세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아니, 이게 질문이 좀 그 추가 다음에 좀 기회를 드릴게요. 계속 한 분한테 오래 가면 그래서 아까 뒤에 분 제가 드린다고 약속을 해서 아니 손 드신 분. 예. 네, 안녕하십니까. 파이널투데이 신성대 기자입니다. 후보님께서 앞서 그 말씀하신 반복되긴 한데 운이 좋게 국민이 원하신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신을 다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50%가 넘는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청문회가 열리고 또 그 장관으로서 임명이 진행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50% 이상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그게 국민이 원하신다면 그 장관직 사퇴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자녀 문제에 관련돼서 준법과 공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조국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법치주의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밝혀주십시오. 여론조사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비판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많은 환호를 받을 때도 있을 것인데 그에 따라 거취 결정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비판의 말씀으로 듣고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치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통상 법치주의 그러면 존재하고 있는 법률을 지키고 집행하면 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이전에 그 법 자체의 정당성이 있는가를 따져보고 그걸 전제로 해서 법의 준수 집행을 고민하라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많은 법률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 법률이 존재한다, 그래서 집행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존재하고 있는 법률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쪽 섹터로 넘겨서 하겠습니다. 그쪽 그 세 분이 손드셨는데 그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뉴데일리 오승영 기자입니다. 네, 따님의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후보자 따님이 2007년 한영외고에 입학했는데 당시 정원의 특례 입학 대상자로 입학한 것이 맞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보도랑 준비단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입학 서류에 2005년, 2006년 해외 학교 재학했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몇 년이에요? 2005년과 2006년. 학교명이 안 되면 혹시 도시가 어디 보스턴 쪽인지 뭐 그쪽인지만이라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서울시 교육청 특례 입학자 선정 기준에서는 첫째, 외국에서 2년간 재학해야 되고, 둘째, 부모가 동시에 2년 거주, 1년 체류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2005년, 2006년 하버드 옌칭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계셔서 규정을 충족하시는 것 같은데, 또 문제는 부인의 경우인데, 부인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부인께서는 2005년, 2006년 당시 영국에서 박사과정 유학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박사과정 기간 동안 2년 거주 1년 체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조 후보자와 부인의 미국과 한국, 영국 등 각각 체류 기간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시는 분의 모든 전제는 저희 아이가 당시에 외국 체류 특례 입학으로 했을 것이란 전제에 기초해서 질문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한영외고 차원에서 답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아이는 정원 외 특례 입학으로 입학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국자 전형이라 그래서 시험 안 보고 들어와서 특례 입학을 했다 이런 주장이 떠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정이 되고 난 뒤에 초기에 강력하게 그 점에서 아니다, 딸아이의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필기시험, 구술 면접 다 보았습니다. 또 당시에 그 고등학교에서는 해외 체류 경력으로 시험 없이 입학하는 전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고등학교에 해외 체류 전형으로 들어오는 그런 전형이 없었고, 당연히 저희 아이도 그런 전형으로 입학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치고 들어갔고요. 그거는 뭐 최근에 몇몇 인터뷰에서도 확인된 것 같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논의의 질문의 모든 전제가 저희 아이가 특례 입학을 했을 것이다, 정원에 특례 입학을 하고 부모가 외국에 있은 덕으로 들어갔다는데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